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확산세가 커진 대전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현대제철이 사내 하청 근로자 7천여 명을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대전 개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교육청 고위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특별검사 보도 사의를 표명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검팀이 새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내일부터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논산에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53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면서 접촉자 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와 직장, 교회와 노래방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정부에 완화된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주일 만에 2단계로 올린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대전이 처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전 지역 확진자는 170여 명, 하루 25명꼴로 2단계 상향 기준인 14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40여 명이 확진된 노래방 집단 감염 확진자에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졌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다시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조치는 현재처럼 8명으로 유지됩니다. 이번이 대전시의 최대의 고비입니다. 확진자들이 주간 단위로 보면 계속 증가세 있고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논산에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5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입소한 뒤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훈련 중 재검사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접촉자 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폐렴 증상이 있다 보니까 피찰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훈련병들은 마지막 주차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훈련병을 제외하고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4차 유행에 들어선 건데 정부는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12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583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면서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하여 현재 거리두기 한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의 주된 원인으로 20대와 30대의 확진자 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데다 활동 반경이 넓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수도권 20대에서 17%를 넘어 전국 검출률 9.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선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사업장 방문 검사도 실시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와 업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내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면 열흘 동안 영업이 정지됩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발 집단 감염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체육중고등학교처럼 많은 인원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숙사 내에서 현실적으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세심한 방역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체육중고 집단 감염을 계기로 기숙사가 있는 대전의 14개 학교에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전 체육중고 기숙사에서 확진자의 이상 증상이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직전 주말 집에 다녀와 입소했을 때는 무증상이었다가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 3월 도입된 기숙사 환경 검체 검사는 단 한 차례 시행한 뒤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출이 뭐라도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확장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다양한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숙사 안에선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확산을 막을 만한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1인 1실 사용이 권장되지만 현실에선 한 방에 서너 명이 생활하고 있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늘 마음을 졸입니다. 내 아이가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감염됐다는 연락만 안 오면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육군훈련소가 유증상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한 것처럼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전담시설 등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세분화된 방역 매뉴얼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환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는 말씀인데 우리 지역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 대전시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해 2월에 처음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로 2,800명을 처음으로 넘었고 예. 그 추이를 보면은 지난 4월, 5월, 6월 세 달에 걸쳐서 나온 확진자 수가 그동안에 나온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난 4월, 5월, 6월에 나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역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시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낮아져서 방역이 좀 해이해진 원인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감염의 양상이 굉장히 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도 있고 예. 또는 또는 다중 이용 시설, 학교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명 우리가 말하는 깜깜이 감염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게 특히 알파형도 중요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보통 2.5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그런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줄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많지는 않고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건이 지금 4건. 나왔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확진자들이 최근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도 20, 30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네. 물론 지난달 통계를 보면 40, 50대 중장년층 확진자 수가 많이 있지만
프로테지로만 한 3% 정도 되고요. 예. 우리 20, 30대는 한 33%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발생하는 20, 30대 그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유의할 점입니다. 증가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방역을 20, 30대 위주로 집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20, 30대 그 연령층의 그 젊은이들은 그 활동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모임도 보니까 많고요. 모임도 많고 특히 야외에서 공원이나 하천변에서 많이 그 3, 4, 5 모여서 음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내일부터 21일까지 예. 그 23시부터 계속 그 모든 음주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나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모임 인원수를 이전처럼 5인 이하로 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예. 그 1단계는 제한이 없고 예. 2단계, 3단계까지는 4인까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2단계는 8인이죠? 예, 2단계는 예. 8인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확진자 수가 3단계, 그러니까 30명이 넘어가면 저희도 사적 모임 인원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30명 이상이 나오면 5인 이하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가 다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다. 네. 그 기준이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교육부가 2학기에 전면 등교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학교발 집단 감염이 또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 전면 등교 방역 당국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전면 등교가 좀 우리 대전 지역에서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은 전면 등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은 1학기 종료일까지는 3단계를 적용해서 3분의 2까지만 그 등교하기로 하고요. 예.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이 뭐 지난달 중순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좀 정체가 있거든요. 왜 그런 네. 걸까요? 좀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수급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계획이 질병청에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엊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예약자 중에 60세에서 74세 예약자분부터 지금 접종을 시작했고요. 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 지역 선별 진료소 그리고 임시 검사소 위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시에서는 그 5개의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중구에는 한밭 운동장에 그리고 서구는 관저 보건소 지소에 그리고 유성구는 유성 소방서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21일까지 요일에 관계없이 한밭 운동장에 있는 검사소에서는 2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에 관계없이 시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번 일요일 1차로 후보 6명만을 남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만 원 정도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4만 원 정도라면 정말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논란을 초래한 바지 내릴까요 발언도 지적을 받았고 이 후보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단체 경기인 만큼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정책 발표회를 열고 후보 8명이 직접 대표 공약을 설명합니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9일 만에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 정치에 참여할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다음 달 시작하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야권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보며 정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가장 강하게 싸우고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바로 저 원희룡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원지사의 행사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김 씨는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은 특히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과 함께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박 특검은 수입차 제공 의혹에 대해 며칠 빌린 뒤 반납했고 대여비도 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2017년 특별 사면된 것에 대해 당시 사면에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가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박 장관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 토지를 샀다가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고위직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인 대전 도안 신도시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는 2018년 9월 중순 이 일대 하천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주변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매각했습니다. A씨의 매입 가격은 1억 4,500만 원, 1년여 만에 2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A씨가 땅을 사고 판 시기에 학교 설립 업무 담당자로서 이 일대 개발 계획에 밝았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A씨는 해당 필지의 60% 지분만 보유해 다른 2명과 토지를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고 경작도 어려운 하천 부지를 샀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건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도안 신도시 초등학교 설립을 둘러싼 사업 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 고위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와의 어떤 유착
공모 의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위직 이상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기된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개발정보 관련 부서 5급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현대제철이 철강업계 최초로 사내 하청 근로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계속되는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반길 줄 알았던 노조는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에 파견된 직원은 당진 공장 5,300명 등 모두 7,000여 명.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는데 현대제철이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해온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이 아닌 현대차 그룹 아래 계열사를 만든 뒤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80%로 예상되며 이달 중순 이후 기술직부터 채용이 시작됩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거에 발맞춰 이 결정은 철강업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원청과 하청 간의 차별을 없앨 것을 권고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파견 소송에서 패소해 직접 고용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불법 파견 소송이 올 7월 22일부터 변론기일이 제기가 됩니다. 이거를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비노조원이 현대제철 제안을 수용할 경우 현대제철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계열사 정규직이 한 곳에서 일하는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외출 시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kg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함께 살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kg이었던 몸무게는 50kg 넘게 빠졌습니다.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지만 난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식들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누나를 돌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즐기려면 지금은 입체 안경이나 특수 장비를 써야 하는데 어지럽고 심하면 멀미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아무런 장치 없이 맨눈으로도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고해상도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제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실감형 콘텐츠의 대부분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려면
VR 고글 같은 입체 안경이나 특수 장비를 써야 하는데 어지럽고 멀미가 나기 십상입니다. 또 해상도가 낮고 장비의 작동 방식이 사람의 눈과 달라 완전한 입체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이동할 경우에 멀미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해상도가 낮아서 잘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수 장비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보자 탈춤을 추는 출연자가 손에 잡힐 듯 움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플랜옵틱 기술을 적용해 촬영한 입체 영상입니다. 플랜옵틱 기술은 빛의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얻어 컴퓨터 연산을 이용해 사람의 맨눈으로 인식 가능한 다양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16대의 플랜옵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고성능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누구나 멀미를 느끼지 않고 다각도의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전문적인 의료 영상이라든지 전문 교육 영상, 또 그런 간접 체험 영상 등을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플랜옵틱을 적용한 입체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은 관련 기업에 기술 이전됐으며 이르면 4, 5년 안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속에서 기상청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었죠. 우리나라 날씨를 해외 기상청에서 찾아보는 이른바 기상망명조까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기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예보관들 또한 말 못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장마철을 맞아 더욱 바빠진 기상청 예보관을 7시 팀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저는 비 안 오는 날이 제일 좋죠. 기상청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또 가물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홍수 재해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박찬기입니다. 여기는 24시간 맞교대 시스템 돌아가는데 7시 30분 전에 다 출근을 하고 그때 다시 교대를 하고 나가고 전 예보했던 부분들을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재검토를 하고 11시부터 종관 관측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 동시에 관측합니다. 그 부분들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계산돼서 나오는 부분 종합적인 자료가 다시 나오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2시 정도부터 1시간 반 이상 내부 토의를 거쳐서 이제 16시부터 날씨 해설 자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다 분석하고 있어야만이 되는 부분들이라 예보관의 일, 하루의 일과가 너무 힘들죠. 고온 건조한 공기가 나타나고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전에 1시간에 100mm, 102.5mm 와가지고 아파트 침수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비상근무를 같이 한 부분들인데 그 이제 특보가 상당히 정확하게 잘 나갔어요. 대전에 비가 하나도 안 왔을 때 그때 이제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한 30mm 정도 왔을 때 호우경보를 내리고 다 예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인명피해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 그런 측면을 따진다면은 참 그런 게 이제 예보관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있죠. 거의 한 달 전, 2달 전에 계획에서 잡히는 날짜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냥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비 오는데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 억울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노르웨이 망명중이라는 등 슈퍼컴을 사줬는데 왜 못 맞춰 막 구라청 비난이 상당히 많았죠. 이 예보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예보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예보를 틀리려고 예보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틀리면은
자책하고 있는데 조금 들리더라도 더 잘하는 측면에서 좀 사기를 북돋워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 미술품 전시관의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 용산과 송현동 이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의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해서 소장할 별도의 기증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후보지로 제시한 곳은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 관리하면서 분야와 시대를 넘나드는 조사, 연구, 전시, 교류를 위해선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증품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 건립되는 기증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기증품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과 조사, 연구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동시에 개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건희 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기증관 건립과는 별도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해 국립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했고 LG전자도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1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 매출 63조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PC용 반도체 판매가 늘었고 데이터 서버 수요도 증가하면서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도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매출은 17조 1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2년 만에 최대치, 매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TV가 실적을 이끌고 생활가전이 뒷받침했는데 특히 고가 가전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적자였던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실적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후실적을 나타내는 데 한몫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분기 평균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LG전자는 가전과 TV 부분의 수요 증가로 분기 평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체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져 하반기 기업 실적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늘 대전 세종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전 세종광역철도 사업은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14km 구간을 대전 도시철도 1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부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5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1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 충남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1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은 총괄 운영센터와 대학교육혁신본부 등을 구성하고 관련 분야 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3,430억 원을 투입해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항소심 재판이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을 고려시대에 직접 만들어 부석사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검찰 측은 당시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같은 절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에선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증거로 부석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밤사이 폭우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전과 논산, 금산, 계룡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오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충남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23도, 대전 24도, 한낮 기온은 대전, 세종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과 아산 23도, 한낮에는 서산과 아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과 서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청양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높이까지 일겠고요. 돌풍과 벼락,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루 확진자 1,200명대.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까지 3번의 대유행과는 다르게 이번엔 특정 집단에 의한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일상 속 감염으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 그나마 확진자 발생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